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오늘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협력 강화, 정성호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모레 치러지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흠, 이명수 의원이 출마 해설을 철회하면서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당선인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형제복전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막혀 있어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심장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도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과 함께 20대 국회 막판까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 소식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오늘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권자인 원내 의원 중 초선 당선인이 41%나 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노리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세 후보가 경선에서 가장 큰 변수인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은 시작 전부터 토론회 장소 입구에 나란히 서서 들어오는 초선 당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세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 당정청 간 소통 강화, 대야 협상력 강화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굳건한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당정청 관계입니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야당과 협상을 꼭 해내겠습니다. 토론회는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통질문 2개, 초선 당선인들의 질문지를 추첨해 뽑은 공통질문 2개와 개별 질문 3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먼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상시국회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전 후보는 상임위 개최 의무화와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국회법 개정 관련 여야 공통 내용을 묶어 조속히 입법화하고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는 상임위 우선 배정입니다. 공약 실천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정책 실현과 제도적 개선을 대표 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원내직을 배분하고 여러분들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레벨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김 후보는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전 후보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정 후보는 검찰 기소권 제한과 경찰개혁 후속 조치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이틀 후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당초 4파전이 예상됐는데 김태흠, 이명수 의원이 오늘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권영세 당선인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통합당은 후보 등록 마감 결과 5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과 4선이 되는 권영세 당선인이 등록을 마쳐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뛰어야 하는 정책위 의장 영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데 따른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출사표를 던지며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활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서 이겨내겠습니다.
치밀한 정책 투쟁, 합리적인 원내 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싸우고 국민과 함께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원내대표 후보와 함께 뛰어야 하는 정책위 의장 후보도 결정됐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충청권 3선의 이종배 의원을, 서울이 지역구인 권영세 당선인은 PK 지역 3선인 조혜진 당선인을 영입했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겁니다. 통합당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토론을 실시합니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상호 주도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당선인들이 정견 발표만으로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역량을 파악할 수 없다며 당 차원의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겁니다. 박성중 선거관리위원장은 상호 주도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경쟁력이 드러날 것이라며 당선인과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토론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후면 통합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선출됩니다. 당장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떠난 민심을 돌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윤선 기자, 먼저 지금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선거 내일 하죠? 네,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그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까지 했는데 결국은 어떤 성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뭐 선거의 고수들인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선거다 보니까 한치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뚜렷한 계파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예측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초선 당선인들이 아직 뚜렷한 계파색은 없지만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입 인재들이 당내 주류와 아무래도 가깝고요. 네. 또 청와대 출신 당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친문 후보인 김태년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유리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친문 표심이 분산이 됐을 경우에 정성호 의원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역대 원내대표 선거를 복기를 해보면 원내대표 선거 당일 연설에 아무래도 좀 표를 던졌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얼마나 당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또 전달할 것인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3위 후보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 쏠릴 것인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로 차기 국회의장과 당대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내 권력 구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반기 국회의장과 당대표 선거까지 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권파가 향후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 또 당대표의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원조 친문 그룹으로 의장 후보군의 5선의 김진표 의원, 당대표 후보군에서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박병석 의원은 6선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그룹에서 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경우에 견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도는 펼쳐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후보가 당청 관계를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선거가 진문 경쟁의 어떤 구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차기 국회의장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 부의장 후보군은 벌써 결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후보 모두 이 원내 주요 보직을 갖고 선거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한 표를 던졌을 경우에 뭐 원내 부대표, 원내 대변인 등 이 자리를 주겠다고 공수표 날리던 걸 안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 후보 모두 여성 의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4선의 김상희 의원을 그 자리에 추천을 했는데요.
국회 부의장이 현재까지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고 같은 5선인 변재일, 안민석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신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는 슈퍼 여당의 원내수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긴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과 과제도 만만치가 않겠죠. 네, 일단 21대 국회 원구성이 첫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이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는 지역 발전에 퀴를 쥐고 있는 이 국토위 같은 소위 인기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이죠. 법사위도 법을 저지하는 쪽과 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쪽 모두에게 좀 핵심 상임이라 사실상 뭐 소수동이 계속해서 맡아온 전례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협상에서도 절대적 우위에 있지만 뭐 처음부터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을 때 후폭풍에 또 직면할 수 있거든요. 21대 국회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시작할 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법을 줄곧 반대를 해왔고 총선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법을 보면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즉 통합당의 승낙이 있어야지만이 예정대로 7월 공수처가 출범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 대야 협상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내대표 대화 협상력과 더불어서 이번 원내 이제 구성 과정에서부터 이제 여야 관계의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도현 기자, 이번 야당 한번 보죠. 이번에 야당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하루 뒤죠. 여당 네, 하루 뒤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예전과 다른 특성이 보인다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게파, 개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물갈이 공천과 그리고 총선 참패로 개파색이 상당히 옅어졌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뭐 친박계 대 비박계와 같은 이런 개파가 이제 대결 구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이 주장해 왔던 대로 이 당을 어떻게 이제 재건하고 확장시킬 것인지 이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결국 이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이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와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호영, 권영세 후보 모두 이제 오늘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선인 총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뭐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일단 김종인 비대위는 차선 또는 차차선이라는 이제 주호영 후보 그리고 김종인 후보 비대위가 이제 맞다는 권영세 후보 이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인 이 개인 입장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에서 영남 대 비영남의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통합당 당선인 이제 84명 가운데 67% 그러니까 56명이 영남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지역구가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지분을 차지하는 영남 대 나머지 비영남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예상대로라면은 이 대구에서만 5선에 성공한 이 주호영 후보가 이 수도권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이 권영세 후보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권영세 후보가 경남을 지역구로 둔 조혜진 당선인을 이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쏠림이 완화될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이미 영남 지역 편중이 심한 상태에서 이 원내대표까지 영남권 출신을 선출할 경우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남의 압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따라서 알아들일 수 있겠군요. 한도현 기자, 또 이번에 지금 이제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초선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 초선 당선인 25명이 원내대표 선거 전에 충분한 토론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통상 원내대표 선거 전에 토론회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들은 또 이제 충분한 토론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초선 당선인 단독으로 혹은 초선, 재선, 당선인 합동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 카드를 던진 건데 통합당 선관위가 오늘 화답했습니다. 화답했군요. 예. 네, 박성중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고 선거 당일 오전 10시부터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상호 주도 토론을 진행해서 후보들의 이제 경쟁력이 드러나게 만들겠다고 했고 또 회의장에서 이제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토론을 이어가서 표결도 예정된 오후 2시에서
세시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좀 바람직해 보이군요. 예.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초선 당선인들은 이제 재선 의원들과 함께 통합당 개혁 모임 출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이양수 의원들은 이제 좌장을 맡고 이번 주에 회동을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거라고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 김성원 의원은 이런 이제 모임이 뭐 당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가능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양 기자.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거론했다가 또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계속해서 논란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지금도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당이 특히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된다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서 더 나아가서 국방위와 정보위 상임위에서 아예 배제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임위 배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봤을 때 정보위의 경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고려해서 상임위에 보하지 않는 것을 소위 권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여당의 주장으로 탈북민을 결국 잠재적 스파이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만큼 특정 계층에 대한 비하 또 갈등으로 좀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섭단체 추천하면 결국은 의장이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제작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건데. 한도영 기자, 뭐 통합당 내부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부분적인 또 역공까지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탈북민 당선에 대해서는 이 안보 상임위 배제까지 주장을 하면서 왜 정작 이 북한군의 이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냐는 겁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에 대해서는 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입니까? 네, 신 대표 권한대행은 이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집권 여당이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그 태도가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한도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는데요. 우리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자면 기간 동안 심장 관련 시술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민주당의 김병기 정보위 간사가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물가 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축전과 감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총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 50회입니다. 대비해서 약 66%가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식량 문제 해결과 자력 갱생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경 봉쇄 전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국경 봉쇄 장기화로 수입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고 북한 내각과 보안성 중심의 안정화 조치로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김병기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밖에 핵미사일 시설 동향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이틀째 국회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어제부터 이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 믿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폐기돼 4년을 더 기다려왔다며 여야가 합의해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혼자만 저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언제쯤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30일까지인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조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강제 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만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진실규명 활동 방해를 위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도 최대 3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또다시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광주 서구 을의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당선인입니다. 6선의 천정배 후보와의 재대결에서 이겼는데요. 고졸 출신 시나리오 알려졌죠. 물론 나중에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양 당선인을 김세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입 인재로 정치계에 입문한 양향자 당선인. 고졸 출신으론 처음으로 삼성전자 임원 자리에 올라 우리 사회의 차별의 벽을 깬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안 된다였습니다. 뻘의 유리천정, 또 출신의 유리천정, 또 여성으로서의 또 성별의 유리천정이 있었죠. 네, 그것을 다 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광주 여상에 진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 반도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었지만 주경야도 끝에 학사와 석사 학위를 따냈고 마침내 반도체 전문가의 꿈을 이뤘습니다. 출신과 학벌에 관계없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양 당선인이 꿈꾸는 사회이자 정치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삶의 궤적,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열심히 살면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책임은 또 정치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양 당선인의 관심 분야는 역시 경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패러다임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 일은 그 경험을 했던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딸이 또 내 며느리가 또 내 누이가 정말 달려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이게 제가 정치인으로서도 가까이에 있을 것이고요.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반영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 등에 관한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과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대 국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원내 지도부가 법률이 정할 시한 내에 6월 첫 국회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방역은 일상적인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8일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수 국회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당은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의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제명되더라도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직원 성추행 문제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0일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연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 운영을 비롯한 의정 활동과 입법 과정 등에 대한 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초선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사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문 과정에서 나눈 이 전 총리와 유가족의 대화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오후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 조문 후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은 갖고 왔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전 총리,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른 시일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분노한 유가족들,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 장난치는 거냐, 대책을 갖고 와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결국 이 전 총리는 10여 분간의 면담을 끝내고 자리를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냉정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조문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 끼친다.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체 진술을 봤다라고 꼬집었고, 민생당의 정우식 대변인은 알맹이 없는 조문으로 유가족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후 조문 논란에 대해서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은 자리였던 만큼 이 전 총리 소통의 달인이란 별명에 걸맞은 공감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를 열자라고 제안을 해서 통합당과의 보수 통합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띄우면서 정치권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안 대표가 이번에 야권 합동 평가를 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당을 야권으로 놓겠다. 크게 이제 둘로 나눴을 때 야권의 범주로 놓겠다는 최초의 천명이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미래한국당이 지금 19석입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최고위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요.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 국민의당은 3석을 얻어서 두 당이 연합을 할 경우 교섭단체 지위가 확보됩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통합당 외 제3의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부의장까지도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 대표도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한껏 우대를 띄웠지만 실제로 두 당이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미래한국당의 핵심 관계자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의 지도체제가 정비가 되면 바로 합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꼼수 정당인 한국당과 함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합동 총선 평가회로 야권에 먼저 손을 내민 안철수 대표. 그러나 치열하게 혁신 경쟁을 하자는 제안이라며 보수 통합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는 걸 경계했는데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국민의당과 보수 야권의 통합설. 과연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오늘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해서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하자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종부세 강화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야당도 국난 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부터 1가구 1주택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는데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 임대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매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차관급 이상의 정부 관료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역시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종부세 개정안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는 김두관 의원의 주장에 21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었는데요.
분위기는 더 일찍 혹시 바뀌었나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연휴를 때까지는 경계를 좀 강화하자 해서 연휴 끝나면서부터 이제 바꿨는데 개인적인 생활 분위기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네. 제가 이게 뭐 주말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많은 부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마스크를 끼지 않는 분도 많이 보이고요. 또 이렇게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그게 이제 바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걱정이랄까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늘상 보여져서 처음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요. 테이블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앉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냥 옆에 바로바로 앉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 생활 방역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청계천을 좀 걷고 왔습니다. 네. 점심을 먹고 걷고 왔는데 아침 방송하셨죠? 네, 예. 방송하고 점심 먹고 걸었는데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아하. 많은 분들이 거기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마스크를 안 끼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장소장 끼고 했죠. 저 안 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다닐 때는 안 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밀폐된 들었습니다. 공간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다시 꺼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안 꼈는데 그런 걸 보고 상당히 많이 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작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혔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외곽 나가려면 그건 차가 맞습니다. 많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평일에는 그렇지만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좀 이렇게 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어렵게 이러한 결단을 내렸는데 전문가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끼시고 손 세정제 계속 바르시고 그다음에 두 팔 벌리는 공간 정도 띄어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가 최근 2주 동안 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좀 우려를 표한 상황인데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결정이 시기적으로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스크 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벗고 싶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걸 무한정 연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 다행스럽게도 국내 확진자가 10명이거나 2명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3 학생부터 학교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정말 아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학생들 덥더라도 에어컨 켜지 마라. 공기정화기 틀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창문 다 닫아놓고 더워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적인 피로감이 좀 상당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돼야 우리 지금 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확진자가 왔는데 두 분 다 외부에서 해외에서. 들어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역에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방역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두 가지 아까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이 너무 피로감이 심해요. 지금 장희철 소장 마스크 못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는데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정부가 밝힌 방역 지침은 이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개인적 방역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이걸 바꾸는 게 아니고 생활 속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곳들 예컨대 미술관이라든지 야외에서 하는 운동 경기라든지 물론 무관중으로 합니다만 이런 또 우리가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체 중에 그 다중 이용 시설들은 제한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걸 푸는 거지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될 방역 을 완전히 안 하게 하거나 그만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해하셔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슨해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뭐 장 소장은 이렇게 실내라든가 다중이 모인 곳을 확실하게 써야겠지만은 밖에서는 뭐 하더라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따랐는데 아까 제가 추가 질문했던 것은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 특히 청계천이 이제
그렇다니까 좀 신경 써볼 부분이긴 하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원내 대표 경선인데요. 오늘 이제 그 합동 토론회 있었죠. 민주당 쪽에서요.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 사람의 약간 지금 기조가 조금 다른 느낌 토론회라든가 다른 발표를 통해서 느껴졌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좀 느껴졌죠.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전해철 의원은 사실 당청 간의 어떤 협조 이런 부분도 좀 강조했던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개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잖아요. 두 분 사실은 김태년 전해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김태년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를 좀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올려는 의도를 갖고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문이냐 비문이라고 나눈다고 하면 김태년 전해철 의원은 어쨌든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이제 비문 또는 비주 로 분류되는 분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김태년, 전해철 두 분의 차이라고 하면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문적인 색깔을 강조하기보다는 일하는 원내대표가 돼서 정말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전해철 의원은 어쨌든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태년 의원이 통합을 얘기를 해서 국민통합인가 했더니 당청 그렇죠. 또 당내 원팀을 강조했던 맞습니다. 통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지금 내세운 명분이 다 좀 달라요. 네. 김태년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 그다음에 개파를 탈피하겠다.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을 강화하겠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하지 않나요? 글쎄요. 예.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과 소통하겠다, 야당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좀 좀 구분을 달라요. 확실하게 되는데. 근데 김태년 의원의 지금 이 발언이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이게 앞서가는 자의 여유예요. 그냥 어떠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 개파 없이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 열심히 합시다. 내가 그거에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요. 오늘 뭐 68명의 초선 의원들이 이런 토론회를 보고 뭐 결심을 했다. 헷갈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꼭 갖춰야 될 게 있다고 보여져요. 180석이라는 그 정말 국민이 준 무한대의 의회 권력을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라. 그러한 정치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신문 보도에 가면 얼마 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자, 우리 내년도 재보궐선거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수건 사업과 해야 될 입법 사항들을 내년 1년 안에 해치우자라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했대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자신들의 의회 권력의 힘을 믿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여당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하나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이 국회의원은 빼놓고는 국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반세기 동안 이제 국회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 많은데 장 소장의 통찰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장철 소장의 말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여당이 원내대표, 특히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 원내대표라고 하면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야당과 협력하고 협의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당이 예컨대 180석이라고 해서 그걸 밀어붙인다거나 뭐 힘의 논리를 위해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가진 자가 포용하고 그다음에 함께 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고 차기 원내대표는 그런 자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력하고 협의해서 국회가 정말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고 뭐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가면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당의 원내대표 해야 될 일이다. 특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는 반드시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태년 의원의 발언 등이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정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런 점도 있겠네요. 네, 장성철 소장은 항상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덧붙일 말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수환과 관련된 다른 얘기가 있는데. 네, 새 원내대표 선출을 끝으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합니다. 다시 이등병이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부부를 밝혔는데요. 지난 임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100% 잘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무난하게 원내대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보면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못하거나 여당과 야당과의 어떤 충돌이 그렇게 많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원내대표로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서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도 저 역할을 잘 해왔다고 저는 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개혁적인 입법들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물론 뭐 그 원내대표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야당과의 어떤 협력이나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해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뭐 15,000개 정도의 이제 법안들이 다 이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협상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크게 뭐 문제 없이 원내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원내대표였다.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원내대표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입장에서 보자면. 국회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죠. 왜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당 원내대표는요, 야당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매일 아침 최고위원회나 원내대표 회의에 나와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개 발언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교안 당대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로 이분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당신들하고 협치나 대화 안 할 거야라는 그러한 하나의 자락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원내대표다. 혹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후에 필리버스터 그런 국면 때 마침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했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청와대나 당내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뭐 이해찬 대표를 좀 설득을 해가면서 그래도 선거법만큼은 야당과 제1야당과 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좀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엉망진창 선거법이 지금 그때 4+1로서 밀어붙여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제1야당을 배제한 그런 모습을 보면 최악의 여당 원내대표였었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쁜 원내대표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대부분 다 처리했고 총선 승리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보면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야의 다른 평가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냐 하니까 종합적으로 최악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아니,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동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장수영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모두 다 그랬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따끔하게 질책한 부분에서 질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또 여든 야든 최고위원회 하게 되면 원내대표나 대표가 발언하면서 상대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반복돼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늘 제가 볼 때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뭐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을 했지만, 또 그리고 많은 부분 또 기다리고 협상하겠다고 논의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청 단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야당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무작정 뭐 막무가내로 그렇게 비판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판도 필요하고 또 협상도 필요하고 함께 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했다고 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당은요 항상 발목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많은 부적절하고 안 좋은 일들을 했었지만, 그때의 여당의 원내대표들은요 항상 야당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때 워딩 찾아보세요. 야당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를 직접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지, 원내대표는요 그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면 뒤에 가서 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 법안 같이 힘을 합쳐서 처리합시다 라고 달래는 정치력을 발휘했었거든요.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보다 훨씬 더 날새게 야당을 공격했다.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워 보여요. 예, 통합당 지금 원내 사령탑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남았죠. 주호영, 권영세 당선인까지 두 사람이 남았는데, 막판까지 남았던 이거 이명수 의원도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왔다가 철회를 했을 때인데 합종 연행을 하면서 철회가 됐는데, 이번에 막판에 나왔던 김태흠, 이명수 의원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원래 무리한 출마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통합당 사정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당선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책 의장을 못 구했다는 것은 하나의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 뭐라고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럼 뭐 제가 좀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유로 댔지만 어쨌든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 판세 자체가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철회를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무리한 출마였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 판이 벌어지면서 본인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이 스스로 출마를 철회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성공했어요. 반은. 왜냐면은 이제 반은 성공했다. 원내대표급으로 이미 이제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급, 원내대표급, 최고위원급, 당대표급 이런 식으로 자기네 몸짓을 올려가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정책위 의장을 구하지 못했지만 예. 원내대표라는 그러한 후보라는 것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몸집을 상당히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끝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요, 오늘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의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소장님. 이거는 민주당이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진짜 4월 7일 날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그때 제명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 이것은요, 상당히 정말 민주당이 머리를 잘 쓴 거긴 한데 양정숙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민주당은 그 나쁜 사람을 제명하려는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물론 고발했지만 이 명의도용과 세금탈을 위해 문제 있었던 후보를 공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 답변하시고 싶지만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김정은 신병 장설 관련해서 사망설까지 얘기했던 뭐 두 후보 당선인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 정보이라든가 국방위 쪽에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여권까지 취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GP 관련 공격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GP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입장을 보냈어요. 입장을 밝혀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입장 보낸 거고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서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말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9% 사망이라뇨.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NN과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영호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 지금 상황이란 배제해야 돼요. 해당 상임위. 해당 상에.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반성하고 똑바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만약에 1급 정보나 고급 비밀 정보들을 취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나와서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제는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신다면 이분들은 가만 안 되고 이분들이 정말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뭐 상임위 가는 문제까지 제가 막는 것은 뭐 너무하다고 보지만 이런 반성이 없이는 이분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소장 짧게 듣겠습니다. 아니 2015년 3월에 서른 의원은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요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과 미국이 제시하는 체제 보장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잘못된 전망을 했어요. 나라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월 13일 날 경제인 간담회 하면서 코로나 곧 종식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확 됐습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반성하고 사과했습니까? 이런 분들을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 한번 실수했다라고 해서 상임위 배제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선을 넘은 것이다. 자, 대통령이나 아까 하노이 회담 얘기하는 건 협상에 대한 예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를 전망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인 거고 이거는 사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전망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 이거는 전망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박해요? 뭐 10초에 해보세요. 10초 안에. 전망과 분석과 말이 다 같은 용어로 봐야죠. 이거는 책임 있는 분들이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다시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팩트가 있는 것과 전망이라고 하는 건 아직 예상돼서 결과가 안 나온 내용이에요. 김정은이 99% 사망했다는 얘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상임위까지 배척 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얘기는 좀 아까 문제가 제가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거예요. 상임위 배척 문제는 이분이 반성하시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그 예를 든 것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2부는 다음 주 네. 뉴스앤 이슈에서 다음 주 계속 시간 좀 주세요. 관련 얘기 추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이요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크게는 9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된 만큼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